안녕하십니까. 김주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원래 이 주최 측에서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이충무 유적보존운동과 현충사 중건이었는데, 저는 주로 현충사 중건보다는 이충무 유적보존운동을 좀 자세히 좀 보자.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표피적으로만 보아왔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유적보존운동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현충사 측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렸다시피 올해는 특히 또 중요한 해죠. 사적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도 됐고 또 90주년도 됐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너무 표피적으로 말고 좀 세부적인 걸 알고, 알 건 알고 짚고 넘어갈 거 짚고 넘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논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이 보존운동의 전개와 여론, 보존활동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에 이 보존운동의 당시 여론은 어땠었는가, 그 다음에 이 보존운동의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주도 세력이 구성해서 좀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이순신에 대한 주도 세력의 인식, 여기에서도 또 그 원인을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총독부 이순신 관련 정책과 대응, 이것은 또 그 당시 어땠는가, 이러한 점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제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은요, 대체로 민족주의 계열의 국수주의적 문화운동의 한 양상으로 이 보존운동을 성격 규정했습니다. 또 어떤 연구자는 운동의 전개 과정이나 아니면 대중운동으로 발전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규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도 이순신의 유적 유물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관리되었는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하는 논문을 지난해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문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주 소략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런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연구 목적은 보존운동이 조선 총독부의 제약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제강점기 때 이순신은 바로 이 독립운동의 상징이 될 수 있고 민족운동의 어떤 핵심 추진 세력의 어떤 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 총독부에서는 반대를 했을 텐데, 실제로 보면은 별로 반대하는 것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제 그러한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처음에 한 2만 명이 넘죠. 한 2만 1000여 명으로 나오는데 성금을 보내신 분들이 전국에서, 특히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참여한 보존운동이 왜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버렸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제가 궁금해서 이 점은 좀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꾸 뭐 잘 안 됩니다, 이게. 보존 활동은 우리가 기존의 논문이나 아니면 현충사 측에서도 많은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존회의 활동 종료기가 좀 불명확합니다. 언제 끝났을까? 언제까지 지속되었는가? 이 보존운동이,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금의 지출 내역 장부를 보면은 1931년 5월 16일부터 1942년 3월 30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출 장부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1942년 1사분기까지는 여하튼 간에 이 유적보존회가 운영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존운동이 지속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명맥은 좀 대단히 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12년에 이 자료들이 충북원 고태관에서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이 이충무공 유적보존회가 동아일보사가 폐간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충북원 고택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충북원 고택에서 보관해 오다가 이것이 2012년에 이제 발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보존운동에 대한 여론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인용된 각종 자료 아니면은 그 근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 당시 것들이나 그 당시 어떤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잡지 이런 데에 나온 기록들입니다. 우리가 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제가 고찰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잡지와 신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 보지 못해가지고 주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그걸 가지고서 주로 작업을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구체적인 그 근거도 전부 생략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발표 문집에 다 제가 제시를 해놨으니까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금을 내게 된 동기는 동아일보 기사와 사설을 읽은 후라는 기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이죠.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서 이 사실을 알았다. 심지어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서 이순신을 알았다. 현충사를 알게 되었다. 이런 기사까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동아일보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동아일보사나 유적보존회에 어떤 그 성금을 보낼 때 보낸 같은 편지나 쪽지 이런 데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예를 들어서 누나가 다 외지에 있는데 그 누나가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서 그걸 갖다 자기한테 보내줬다.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다. 아니면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다. 동네 어른한테 얘기 들었다. 아니면 자기가 먼저 신문을 보고서 그걸 갖다가 그 신문을 동료들에게, 동료 회사 직원들에게 전부 나눠서 읽혔다. 등등 이러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성금을 내게 된 계기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아일보 기사와 사설을 읽은 후,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렇게 듣고서 성금을 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이 보존운동, 성금을 내는 데에 대한 다른 언론사들의 반응, 이것을 보면요. 우선 당시 그 잡지 1931년, 32년 뭐 그 무렵 안팎으로 이렇게 잡지를 보니까는 1931년에 총 16회가 나오고 1932년에 6회가 나옵니다. 또 잡지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타 신문사는 거의 무반응입니다.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발표하거나 뭐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당시 조선일보 사장은 안재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재홍도 유적보존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안재홍이는 그 글에 의하면은, 당시 기사에 의하면은 이 유적보존회가 활동하기 이전에는 안재홍이가 충무공 탄신이나 아니면 돌아가신다 이런 때는 꼭 신문에다가 뭔 글을 내거나 뭘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동아일보 사장인 안재홍도 충무공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숭앙해 왔다. 이런 증명이 있었는데, 동아일보사에서 이 운동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조선일보사에서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당대 비판입니다. 당대 다른 신문이나 잡지에 이런 비판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그 기사를 보면은 동아일보는 지나치게 너무 이 충무공 유적 보존 운동에 몰입해 갔기 때문에 다른 신문사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뭐 학예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지면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다른 일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 심지어 조선일보사는 너무 냉랭하다. 이 자기 회사하고 자기 신문사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 냉랭하다.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러한 사회적 비판이 당시 잡지나 신문에 실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기사까지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가 우리가
현충사 지금까지 중건 관련 운동을 이렇게 보면서 다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보아왔는데 당대의 여론을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도 좀 있었구나. 아니면은 개선책, 아니면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어떤 기사를 보면 이 보존운동을 좀 확대하자, 현충사에만 국한시키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민족문화를 숭앙하고 그 다음에 애착을 하는 이런 운동을 좀 고양시키자, 이번 계기를 해서. 또 어떤 것은 이순신의 전기와 문집을 번역해서 반포하자, 자꾸 현충사만 하지 말고 실제로 유물을 국민들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순신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명의인의 묘도 중요하다. 이런 이순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름도 없이 죽어간 충신 희생자들, 국가의 충신이나 희생자들의 이 묘도 바로 우리가 이게 현충사처럼 그런 운동을 같이 하자. 이런 제안들이 당대 기사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존운동, 보존활동의 문제점을 또 이제 지적하는 사람, 것들을 갖다가 제가 좀 종합을 해보면은 제가 판단할 때 첫 번째, 이충무공 유적 유물을 뭐 보존하고 연구 보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유적 유물이 뭐가 있는지 전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충사도 현충사를 중건했다고만 나와 있지 현충사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기초조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기초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충무공 유적유물이라고 하면서 물론 처음에는 현충사가 키포인트였지만은 우리나라에 이충무공 유적유물이 뭐가 있는지 잘 몰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시 유적 보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물론 이광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충무공의 유적 순례기 같은 것도 나오죠. 그런데도 보면은 가서 관악묘 같은 데 가서 아까 관악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런 데 가서 비분강개하기도 합니다. 관악묘를 보면서 왜 이 명나라 장사하고 같이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사대주의다 해가지고 그런 관악묘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이주신만 하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도 이광수가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간에 전체적인 이순신과 관련 총괄적인 유적 유물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다음에 다른 유인들에 대한 활동으로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순신 그리고 이순신 중에서도 현충사 그리고 예외적으로 재승당 중건 딱 한 건 있죠. 그 활동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 언론사의 참여 제한으로 인해서 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초기부터 배제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존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불가했다. 이것은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것을 좀 제가 이제 다음 장에서는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보존 운동의 한계로 보는데 주도 세력을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도 세력 구성이라고 제가 하는 것은 충무공 유적 보존회 회원 16명 그리고 충무공 유적 보존회 활동인물 이게 충무공 유적 보존회 임원이 아닌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영정 제작이라든지 영정 봉정위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람들입니다. 11명 그리고 이충무공 현충사 및 유적보존회 임원 19명 그 이후에 만들었던 이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46명입니다. 이 46명의 어떤 구성원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는 자세한 것은 여러분 표에 있습니다만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계가 34%, 언론계, 그 다음에 조선어 사전 편찬회, 신간회, 조선우생협회, 조선교육협회, 기독교 청년회, 기타 등으로 이렇게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13%, 그 다음에 동아일보와 보성전문학교 합치면은 1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충무공 현충사암의 유적보존회에서는 이충무공 후손과 아산 주민이 이 임원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각각 한 명씩 등장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충무공 현충사암의 유적보존회에서는 조선 우생협회 회원이었던 사람이 2배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계가 감소합니다. 이 중에서 이 참여 인물 중에서 친일인명 사전에 수록된 사람이 6명입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우생협회나 친일인명 사전. 이건 나중에 좀 결론 부분에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세력은 제가 볼 때에는 동아일보사와 송진우 사장이 진두지휘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연구자들은 민족주의 세력이 망라한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냥 그 틀이 필요했겠죠. 외관 어떤 그 틀이, 왜냐하면 명분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동아일보사가 주관한다 하려면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거의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하기 어려우니까는 어떤 그 여러 각계 대표들이 모여서 한다는 그런 외형적인 틀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여러 명을 갖다 이원장 윤추호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을 각계각층의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송진우와 동아일보사 즉 사람들이 전부 주도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처음에 이제 송진우와 정인보의 대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사에 처음 기사가 나고 나서 바로 송진우가 정인보를 찾아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 대화에서 송진우가 지난번에 옛날에 1910년대인가 20년대 초에 당군하고 이 세 사람을 갖다가 좀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순신을 해서 현충사도 중관하고 한번 하자. 송진우한테 그 속내음을 털어놓았다는 것이 바로 송진우 평전에 나옵니다. 송진우 평전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대화 직후에 바로 송진우의 지시에 따라서 정인보가 동아일보에 사설도 내고 민족적 수치라는 사설도 내고 그리고 또 기고문도 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송진우 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이광수가 유적술 얘기를 14회인가 걸쳐서 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역시 송진우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순신 연재소설을 갖다가 그 178회인가 걸쳐서 연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사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기록이 나오고 실제로 다른 잡지에서 대담을 할 때에도 이광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고하, 송진우 호죠. 고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고하의 지시만을 뜻한 것이 아니라 나도 평소에 이순신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썼다. 기꺼이 하려고 했다라고 부언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정부 송진우의 지시였다. 이 같은 것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또한 지금 현충사에서 이번에 국가 등록문화재로 기록문화재로 이게 등록된 그러한 각종 문서들이 명의가 보존회입니다. 유적보존회인데 명의는. 그런데 실제 영수증 명의, 돈을 갖다가 어떻게 지출하고 받은 영수증 명의는 동아일보사 앞으로 돼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계약서 같은 것도 유적보존회로 해요. 유적보존회가 바로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윤치호가 대표가. 그런데 지출은 영수증은 동아일보사에 지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산은 동아일보사에서 다 홀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출도 거기서 했고 영수증도 직접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회의 각종 서류를 보존회 사무실이 아닌 동아일보사에서 관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존회가 조선 교육협회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수표동에요. 수표동에 있었는데 그 건물 안에 보존회 사무실을 부었다는 딱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실이 있는데 그 관련 기록들이 그 사무실에 있지 않고 동아일보사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보면 동아일보사 옆에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표지에.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또 이 동아일보사 인물들이 현충사를 중건하거나 영정 제작을 하거나 봉안 등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실무 작업을 했을 때 전부
동아일보사 직원들이 동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영정을 제작한 것도 바로 동아일보사 사파가 이상범이었다는 것이죠. 사장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와 무관한 보존의 임원들이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보존의 회원 임원이 16명이나 되는데 이 동아일보와 무관한 사람들은 별로 활동한 기록이 없어요. 이런 거 봤을 때 거의 뭐 동아일보사와 송진우 사장이 어떤 것을 다 움직이지 않는가, 운영해 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아일보가 정관당하고 폐간당하는 그 순간부터, 정관당하는 순간부터 이 보존의 활동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관당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져요. 물론 1942년까지 그 회계장부에 보면은 지출했다는 기록은 있지만은 실제로 무슨 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거든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유적보존회와 이 동아일보사가 거의 명운을 같이 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지 않았는가, 이와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에 대한 주도 세력의 인식, 뭐냐면은 이순신의 이 보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순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순신을 갖다가 그렇게 숭앙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보존 운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준 사람이 저는 세 사람으로 봤습니다. 고용환, 정인보, 이광수, 세 사람이라는 거죠. 고용환은 그 당시 평론가입니다. 이 사람은 뭐 국제평론가입니다. 국제 문제 아니면 사회, 경제 문제, 모든 문제인데 특히 국제 문제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잡지나 아니면 신문에 기고한 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평론가였다고 봅니다. 이 고용환이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순신을 숭배하는 이유, 그리고 유물의 보관 방법, 그리고 보존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4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기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곧바로 정인보가, 정인은 당시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죠. 이 사람이 충성심과 인격 때문에 영웅이자 은인이요 모범인 이순신을 우리가 숭배해야 된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또 기고문에서는 논조가 약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덕망이 티만큼 흠도 없는 유일한 인물이다. 이게 인격론으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광수가,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광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의로운 인격,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직무를 충실하고 인간관계의 용기, 인격 수양, 고륙지정, 부하와 동포사랑, 인격을 흠모하고 완전한 모범으로 본받는 것이 이순신을 기념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같이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을 주어서 그 이후로 이순신의 어떤 현양사업이나 아니면은 숭배사, 아니면은 이순신에 대한 유물유적 보존운동,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 이광수 논리, 이광수가 주장했던 이러한 논리를 따라서 전개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동아일보 측의 인사들의 이순신에 대한 어떤 생각, 여기에 인식에 대해서 당시 비판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단에서는 이광수의 이순신 소설로 나중에 출판됐거든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충효관념으로 신비화하고 영웅화하고, 명장보다는 인격자를 부각하려고 노력을 했고, 영웅숭배의 전형이다, 이렇게까지 막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단에서는 물론 사회주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치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일반 지식인들은 대체로 동아일보사에서 주장하는 이순신론, 이걸 갖다가 거의 그대로 수용을 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른 지식인들은 대체로 그런 왜 수용했다고 보느냐 하면은, 유인들의 설문조사 잡지들에 나옵니다. 잡지들에 보면 이 당시 세계 10대 명인 유인을 뽑아봐라, 유명한 그 지식인들 사이에 이렇게 돌립니다, 설문을.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0명 중에서 한 7명이 이순신을 얘기한 사람, 추천한다는 거죠.
이런 기록들이 몇 차례 잡지 기사들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추천 이유가 주로 그 이순신의 정신과 인격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광수의 어떤 그 인격론, 이순신 인격론이 상당히 그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맥혀 들어가지 않았는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는 이순신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1919년 김이독립운동 이후에 일본이 문화정책으로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문화정책은 1931년에 끝납니다. 대체로 우리가 시기구분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민족관념의 지주가 되는 고적운동을 갖다가 아예 1910년 이전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1900 민족 고적 보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적 보전을 하는데 고적을 지정하는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고적만 지적을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지은 외성들 남해안에 많죠. 그 외성 11개가 국가 고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순신 관련 유적은 하나도 고적으로 지정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들 입맛에 통치에 맞는, 그러다가 보니까는 사실상 유적도 아니면 고적 연구도 아니면 발굴 사업도 이런 것들도 주로 고대에 한정됩니다. 낭낭시 한상원 시대라니 아니면 삼국시대 이때 아니면 가야 뭐 이런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모든 발굴 제도 아니면 고적 조사 사업, 유적 조사 사업을 전개하고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순신 유적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이죠. 조선 총독부 정책에 아예 명단에 없습니다. 등장하질 않아요. 철저하게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순신 관리 유적은 민간에서 관리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아니면 종손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 유지들에 의해서 이순신 유적이 관리되었다 일제시대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 말부터는 이것도 이제 그나마 반시국적 고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뭐 해남 그 우수영에 있는 명량대첩비라든지 아니면 좌수영대첩비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뭐 여수 우수영 이런 데 있는 비들이 전부 파괴되어 가지고 서울 독수궁 쪽으로 전부 가져와 버리거나 아니면 두동강 내버리거나 뭐 이렇게 파괴하기 시작하죠. 물론 뭐 황산대첩 이성계 비도 뭐 남원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광복 이후에야 바로 지역민들이 그걸 찾아다가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다시 원래 자리에 복구시킵니다. 여하튼 간에 일제시대 때는 1930년대 이 말부터는 반시국적 구성으로 이순신의 유적은 파괴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총독부 문화정책에서 이순신을 영웅, 전공, 전투 이런 거 말고 이순신의 인격, 인품 이런 걸 강조하는 글들은 기사들은 전부 삭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잡지나 다른 신문기사 이런 거 경성지방의 어떤 그 검사국들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이순신의 어떤 전공, 전투 공적입니다. 전쟁의 공적 이런 걸 내세웠거나 아니면은 일본군에 수군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겼다는 이런 것들을 묘사한 것들은 전부 삭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면은 이 사실상 이 보존 운동에 대해서도 일본 조선 총독부가 문화 통치가 끝나는 1931년에 보존 운동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운동에 대해서 거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보존 운동을 하는데 어떤 일제 경찰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어떤 간섭을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못하게 했다거나 이런 기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금을 보낸 쪽지나 편지에 한두 건 나타납니다. 어떤 지방에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이 좀 유적 성금을 모으니까는 지방 검찰, 지방 순경이 순사가 와서 그걸 못하게 막아가지고 다시 다 돌려주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딱 한 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뭐냐면은 1931년인가 2년인가 기록입니다만은 이 경성 지방의 검사들의 기록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어떤 기록이 나면은 이 충무공 유적 보존회에서 성금을 모았는데 그 성금에서 한 10,000원가량을 이게 그 만주 지방에 있는 동포들이 재난을 당했는데 그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성금을 보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찰들의 일종의 정보 수집이죠.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적을 한 것이 기록이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도 보면은 거기에만 나와 있지 실제로 우리가 이 충북 유적 보존회에서 성금을 거둔 X하고 장부가 다 있으니까요. 그걸 갖다가 지출 결의 이런 거 수익과 지출을 갖다 총 결산하는 결산 보고서를 이미 동아일보사에서 우리가 현충사 중관 낙성식 전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낙성식 날에 별도로 용지를 만들어 한 장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배부까지 했거든요.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성금을 이렇게 수입했고 이걸 갖다 어떻게 썼습니다라고 그걸 기록을 보면은 10,000원이라는 금액을 빼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정보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거에는 사실상 조선총독부에서 이 유적 보존 운동에 대해서 어떤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기록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하나는 인격론은, 이순신이 인격론을 이광수가 주장을 했죠. 이 인격론은 상시 총독부의 사회교화 사업이 정신주의를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정신주의를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조선인들을 갖다가 식민 통치해야 되는데 이 조선인들을 향토회를 자극시키고 그렇게 해서 또 본업에 충실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생산력을 증강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일본 제국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 조선인들이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전 일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일본인들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와 같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인들 자신이 이순신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호감이 높았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학계와 군에서 칭송을 많이 합니다. 칭송을. 이 1931년까지 나온 일본 사람들의 책자나 논문에서 이순신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순신은 대단히 털끝만큼도 비난할 수 없는 명장이다. 세계 제1의 해군 장수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1920년대에 이미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을 칭송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또 조선사 편수의 주사관이 중천영효라는 사람이 이 아산이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와서 종손을 만나가지고 그 종가에 있는 유물을 갖다가 배관을 합니다. 그리고 유물을 빌려가서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필사를 합니다. 사진도 찍고. 그 중에 일부가 좀 국사편찬위원회 유리원판으로 남아있고, 또 나머지는 그걸 갖다가 1937년도인가 35년도 28년도에 조선사 편수의 직원이 여기에 와서 종가에 와서 자료 수집을 해간 다음에 1935년에 조선 사료집의 한 권으로 난중일기하고 임진장초를 발간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자체가 이순신에 대해서 호감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어떻게 보면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상징이나 아니면 민족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코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딘가 하면은 자기들이 볼 때에는 그 잘만 이용하면은 조선인들 갖다가 자기들한테 해로운 거, 그러니까는 무슨 전투를 했다거나 일본이 침략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만 싹 빼고 이순신은 훌륭한 분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오히려 조선인들의 어떤 반발력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몰아가서 한쪽으로 배출시켜버리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 자신들이 봤을 때도 이순신은 훌륭한 분이니까 그런 분은 당연히 이렇게 숭앙해 주는데 동조할 만하고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서 이 유적 보존 운동을 갖다가 타치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이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말부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부터는 만주사변이 일어나죠. 1930년대 후반부터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청일 중국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태가 이제 정신없이 돌아가죠. 전시체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일본 제국 자체가. 그리고 또 1942년은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일본은 거기에만 혈안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즉 1930년대 말 만주사변 이후부터는 문화 통치고 뭐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일본의 통치 정책을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전쟁 수행을 하는데 조선인들이 협력을 하고 조선인들의 동력을 끌어내고 조선의 물자를 갖다 징발하고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혹시나 이순신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잘못 비껴나서 자기들이 사보타지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항일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데 이용될 수 있으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그때부터는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이나 아니면 전라남도라든지 아니면 전라북도라든지 있는 이런 데서 바로 경찰들이 정보보고를 올리죠. 이런 유물이 있는데 이거 민족운동 항쟁의 구심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반시국적 유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폐기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파기 운동을. 그래가지고는 아예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현황이 되고, 그 전에도 사실상 일제시대에 보면은 그 통영 같은 데서 보면은 일본 순사가 이순신의 위패 이걸 갖다가 칼로 가서 막 잘라버리고 막 파괴시키고 이런 기록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만은 1930년대 후반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고 1940년대 초반에는 그건 막 정책적으로 아예 조선 총독부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다. 항무국하고 경찰국하고 관여를 해서 이 반시국적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유물들을 갖다가 전부 파괴하고 되죠.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존운동을 좀 몇 가지 아쉬움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순신의 유적 유물에 대한 전국적인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쳤다. 그 다음에 또 현충사의 상태조사와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도 이 유적보존회에서 놓쳤다. 그 다음에 이 거국적으로 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그렇게 해서 보존운동의 추진력과 지속성이 약화되었다. 즉 동아일보사가 꽉 뭉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순신을 숭배한 이후 일반적으로 학자나 문가인 경우에는 인격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무가는 대개 전공이나 지휘력이나 전략 전술이나 용병수 등을 강조하죠. 인격 강조는 이순신을 장수가 아닌 성자로 변신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표준영정으로 있는 이순신상도 보면은 그걸 갖다가 부연 설명 세세하게 막 강조를 하긴 합니다만, 무인상이라고 강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일반 국민이 봤을 때 그걸 무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인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인격론 영향이 그때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초상화가 국가표준영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존운동의 성과를 좀 보죠. 보존운동은 성공했습니다. 원래의 목적 현충사를 중건하고 현충사를 보존하고 이런 데에는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공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은 못했지만 여하튼 일정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해서 볼 수 있고, 그러나 더 큰 성공은 동아일보사가 거두었다. 제가 보기에는. 왜? 민족지의 어떤 이미지를 확고하게 전국적으로 심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린애들도 동아일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왜냐? 쪽지나 성금을 보내온 쪽지나 그 편지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기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날품파리도 있고 학생도 있고 어린 학생도 그것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없습니다. 성금 보낸 명단에 부자들은 별로 거의 없어요.
전부 민초들, 서민들이죠. 서민들만 보냈지.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아일보의 위상이 떨쳐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당시 사회의 여론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기를, 훨씬 더 큰 일을 하기를 유적보존회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었는데 유적보존회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